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서 던진 다양한 메시지 해석 이어가겠습니다. 르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구간 시장 분위기,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함에 따라서 양대 시장에서 들어오고는 있는데 매수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대 시장은 현재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쪽은 또 분명한데요. 그래서 하나씩 저희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하나시스템이고요. 뉴스 확인하셨겠다시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한번 방산주, 그러니까 수주 베이스로 쭉쭉 잘 나갔던 빅4뿐만이 아니라 시총이 작은 종목들까지 일제히 오름 시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시스템의 이 신고가 사실 다른 빅4보다 더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MSCI 편입 이슈라고 하는 별도의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또 재료도 재료인 만큼 현재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시기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뭐 방산과 관련된 얘기들은 뭐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일단 제반 여건은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인도, 파키스탄 뭐 국시전에 대한 그런 뭐 우려감도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 국가들의 이제 방위비들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방산 무기, 특히 K9 자주포에 대한 뭐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HD 현대나 하나오션이 같이 캐나다 잠수함 산업에 공동 참여한다라는 것도 뭐 일단 방산 관련된 종목들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산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자전 관련된 그런 이제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게 이제 윈웹이라는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이제 영국 회사의 지분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저궤도 위성 관련된 그런 이슈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저궤도 관련한 이슈 또한 숨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 정도 가격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어떤 흐름으로 또 해석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은 또 부차적인데요. 이동근 대표님,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 이 고점 라인 있잖아요. 두 개의 쌍봉우리를 넘어섰거든요. 그럼 더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기술적으로?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4월 28일 날 조금 이제 그 단기 고점이 나온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21선 근처까지 조금 이제 눌림목을 줬어요. 여기서 이제 과연 조정을 받을 것이냐, 다시 올라올 것이냐였던 기로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죠? 상당히 이게 좀 이제 흐름을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제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산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하나시스템은 좀 후발 종목인데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부각이 된 측면이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다른 종목들 뭐 이제 우리가 다른 종목들을 조금 사기가 이제 부담스럽다는 측면에서 하나 시스템이 오히려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하나 필리조선소라든가 또는 이제 오스타린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졌을 때는 이거를 이제 방산으로 봐야 돼, 조선으로 봐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의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또 이제 이런 평가가 좀 가능한 거예요. 여기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 지수 편입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제 아우르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리포트들을 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이제 주가가 올라오니까 부랴부랴 목표가들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이제 또 그 목표가까지 거의 다 도달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고평가 이슈도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모양은 나쁘지가 않은데
다만 지금 여기서 어떤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또 지금 이런 정도의 주가 수준이라면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에 또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떤 매수보다는 조금 이제는 중립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재료가 하나가 아닙니다. 겹겹이 재료이기 때문에 살펴볼 부분은 많은데 지금 자리에서 그렇다면 초기 매수가 가능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두 분 의견 정리하자면 사실상 업황이 갖고 있는 쪽 매수이지만 가격적인 라인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바로 성급함을 보이진 말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반도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여러분 빅테크의 실적 발표 후에 움직임을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가이던스는 앞만 좋게 잡고 싶어도 관세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는 영역이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글쎄요 쉽사리 높게 잡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는 좀 하향 추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투자자들이 아는 상황에서 반도체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오늘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긍정적인데요. 사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SK하이닉스에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갖고 있는 힘이 강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뭐 AI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뭐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이 계속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난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그 칩 메이커인 AMD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뭐 1분기 매출이 74억 4천만 달러, 뭐 주당 EPS는 44센트, 뭐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AI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7%의 성장세를 기록할 만큼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2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74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72.5억 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AI 투자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할 때 보면 AI를 관할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의 매출 성장세는 계속 높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메타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뭐 대규모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AI에 대한 투자를 멈추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I 반도체의 강점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뭐 일단 실적 측면에서 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선 계속 좀 오르내림이 있겠죠. 특히 이제 대중국 관련된 그런 뭐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본다. 라고 하게 되면 뭐 AI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는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의 의견처럼 들려지는데요. 사실상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승 각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18만 원대쯤이면 담아도 되는구나를 계속 확인해 주는데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문제예요. 뭐 사실 SK하이닉스는 여러 번 이제 뭐 다뤘지만은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18만 원에서 한 22만 원의 박스권. 근데 이제 그걸 깼어요. 4월 초에 다시금 작년 11월에 기록했던 저점 부근까지 이제 한번 확인을 했죠. 물론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았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18만 원에서 22만 원의 박스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는 부분들은 환율 효과입니다.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이러면은 좀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 아니냐, 형성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 그런데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산다는 것과 저는 어느 정도 동일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연휴 이전에도 외국인들의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온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수급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간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분간은 저는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18만 원에서 20만 원, 좀 더 열어놓으면 18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의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당분간 SK하이닉스는 이 박스권 내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지금 여기서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네. 중립의 관점에서 트레이딩의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SK하이닉스 얘기 나누기 전에 가장 핫했던 반도체주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그러면 삼성전자의 뷰는 지금 그때와는 또 달라져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레거시 얘기 나왔고 삼성전자 실적 봐라 이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네. 쏙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저점을 안 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난 그 하락기에서 기록을 했던 한 5만 1,000원, 5만 2,000원 라인 밑으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한 5만 3,000원, 4,000원 정도에서는 계속 바닥을 잡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과연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 힘이 뭐냐? 수급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환율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가 역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향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어떤 새로운 이슈나 재료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지금 이러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끄는 것은 수급이 될 수밖에 없고, 수급의 동향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두 종목 모두 바닥은 어느 정도 고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추가 추세를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유입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같이 꼭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건설주로 봐야 할지 원전주로 봐야 할지 현대건설입니다. 근데 사실상 뭐 이름에서부터 건설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초점 맞추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장중 고점 라인 지나가고 있고요. 이야, 신고가 행진, 52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거의 쉬지 않고 달려온 듯합니다. 올해 들어서요. 자, 어떤 흐름으로 좀 볼까요? 뭐 새로운 기대감, 정책 SOS 기대감보다는 원전이 좀 더 그동안의 주가 동력 드라이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젯밤에 있었던 이슈, 노이즈 상관없이 잘 갑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현대건설에서니 이제 원전 건설을 예. 이제 하기 때문에 포함은 돼 있지만 현대건설 전체 매출액에 비하면 원전 부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물론 매출이 작년보다 한 13% 정도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이 이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물량이 이런 이제 재정비 관련된 사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뭐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수주를 좀 더 많이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수주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런 수주에 대한 그런 상황이 좀 우호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대선 국면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관련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경기가 계속 좀 부진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건설 관련된 어떤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뭐 건설사,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 내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에 아마 차별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 보면 대형사 중심으로는 여전히 시장에선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수급이 제일 뒷받침되는 건 현대건설처럼 보여집니다. 기관에서 꾸준하게 들어 올리는 추세도 보여지고요. 임순재 대표님, 근데 사실상 대기업의 건설사라고 한다면 GS건설도 있을 것 같고 HD 현대산업개발 이쪽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고개를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현대건설만큼은 아니지만 그럼 뒤따라가는 후발 종목을 보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현대건설 필두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건설사 관련돼서 뭐 많이 못 올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저점에서 보면 많이 올랐죠. 그런 건설사 같은 경우도 뭐 GS건설도 그렇고 뭐 예. 삼성물산도 그렇고 저점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게 이제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그죠. 또 주목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면 사실 꼭 이렇게 올라올 때 질문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덕현 대표님. 근데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추세 자체도 그리고 수급 자체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 이유가 있다? 가는 건 이유가 있다라고 본다면 현대건설은 매력도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움직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한 일봉을 보시면은 21선을 타고 올라옵니다. 21선은 네. 적어도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21선을 깨질 않아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5일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우상향하는 종목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좀 더 이제 그 시계를 넓히더라도 한 2년, 2023년 6월 이후에 오늘이 최고가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참 좋구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 수급이 최근에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 아마 연속 순매수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뭐 기관이 조금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좌우하고 있고 특히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 오늘 특히 현대건설이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건설주에 어떻게 보면 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 완화 강세 수혜 업종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사실 버릴 이유가 없는데 다만 주가에 부담은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대응할 때는 저는 미리 어느 정도 손절매 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현대건설의 경우는 21선이 깨지면 안 돼요. 21선이 깨지면 거기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의 어떤 그 입장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현대건설을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21선 정도로 잡고 지금은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1선 대응을 하면서 이 추세를 한번 보자라는 의견. 그렇겠네요.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은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모두 긍정으로 정리하고요. 원전 얘기를 살짝 했는데 여기서 대놓고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정도면 만회를 다 한 것 같은데 이 이슈를 그러면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체코 원전에 있어서의 가처분 소송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체결하는 거 소송 결과 끝나고 하자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게 한 빠르면 수개월 늦어지면 연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 만에 주가가 이 정도로 만회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세요? 일단 뭐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지만 일단 뭐 우리나라가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는 건 거의 뭐 확실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 이제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의 이제 계약 체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이제 오해 요소들을 이제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 기업의 이제 이런 가처분을 이제 인용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라고 해서 국내의 원전 수주가 그럼 무마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 부분 좀 늦춰진다라는 건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국내에서 지금 수주한 금액 자체가 프랑스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싼 가격에 수주를 했기 때문에 뭐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계약은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겠지만 뭐 이번에도 뭐 체코원전에도 과연 손익이 과연 얼마만큼 남겠느냐라는 부분도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이런 이슈는 뭐 본계약 체결 전까지는 뭐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원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발전용 터빈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는데 뭐 수년이 걸리는 원전용 터빈보다는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전용 가스 터빈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발전용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5개 회사 정도만 지금 상용화에 성공한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만 이제 성공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가동 시간이 15,000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 정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원전 관련돼서 그런 이슈다라기보다는 이런 가스용 발전 터빈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스터빈 쪽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자. 그렇다면 가격이 내려왔을 때 이런 쪽에 집중한다면 못 살 이유가 없겠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원전주로 대표되는 BHI도 오늘 현재 6.67%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에 있어서 크게 의식을 안 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그 중심에는 다른 쪽에서 잘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판단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그렇다면 사실상 기회였을까요? 뭔가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가 낙폭을 보일 때 확실히 대량으로 사주는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보였거든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수, 두산에너빌리티에 모였더라고요.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21선에 터치하고 반등이 났어요. 이제 21선까지 정확하게 이제 낙폭을 좀 늘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21선에서 이제 반등이 났는데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돌발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채권전 최종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세론이 나타났죠. 지난 이제 연휴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일단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거는 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못 깼어요. 고점 돌파가 유력했는데 고점을 돌파 못하고 장대 음봉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2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그 반등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게 길게 봤을 때도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정이 좀 거칠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은 변동성이 확대 국면이고 저는 뭐 한 지금 신규 매수의 진입은 오늘의 저점 정도 25,000원에서 24,000원 정도의 2레벨이면 왜냐하면 변동성이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또 변동성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여기선 트레이딩의 어떤 그런 수급들이 치고받고의 어떤 수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내일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변동성을 이용한 지금은 저점 매수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의 저점 부근 내지는 한 24,000원 정도의 어떤 그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조금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관점은 좀 중립이라고 봐요. 트레이딩이 가능한 중립 이런 정도에서 지금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게 제가 이렇게 좁혀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20일, 40일, 60일 거의 그 부분이기는 하네요. 이 라인대 가면 다시 온다면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으로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때를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이 변동성이 저는 뭐 오늘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악재의 영향력이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한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이라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긍정의 펀더멘탈 이슈도 있지만 현재 진입의 여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변동을 활용하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이 조금
조금은 힘이 붙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단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쪽 동네가 일부 좀 마이너스권, 2차 전지단도 마이너스권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인데 그 가운데 알테오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주 내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정책이 있어서. 근데 사실상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도 있는데 여기에 또 바이오주는 또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2주 이내에 뭔가가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팔고자 하는 심리가 오늘 강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자가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디 집중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할 때마다 특히 관세 얘기할 때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출렁거리고 있고요. 예. 지난밤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세를 언급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무역법 232조 기반으로 바이오 관련돼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기반으로 아마 일부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옮겨라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 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가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최근 들어 그러니까 지난밤이었죠. 밤에 이제 미국 내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을 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 그러니까 이런 의약품과 관련된 생산시설 건설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에 맞춰서 빅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시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미국 내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거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500억, 릴라이릴리도 270억, 노바티스도 230억 달러. 그러니까 대규모 지금 미국 내에 투자나 R&D 관련된 부분에 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많아지면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 이제 CDMO나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CDMO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국내에 생산 시설이 있고 미국 내 생산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만약 추가적으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수출했다라는 거는 알테오젠이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수입한 그런 빅파마가 그 관련된 제품군을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으로 관세에서는 조금은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CDMO 기업에 비해서는 관세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알테오젠은 참 저희가 많이 다뤄왔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내용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사실상 주가의 반영 이 부분에 늘 봉착합니다. 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어려워요. 지금은 어떤 구간 같아요? 사실 이제 앞에서도 이제 대표님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은 바이오텍은 좀 상대적으로 관세 영역은 적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지금 조금 이제 꺾이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알테오젠 얘기할 때 이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32만, 33만 원 정도면은 바닥이다. 요번에도 정확하게 오늘 33만 원대에 진입을 했다 거기서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만 원, 33만 원 라인이면은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지지력이 좀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거의 플러스로도 반전하기도 했는데 장중에 결국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정도면 오히려 매수의 영역이 아닌가? 다시 이제 33만 원 이 정도 라인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대응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인 면에서 볼 때는 최근에 어떤 한 달, 두 달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은 알테오젠의 상승을 이끈 건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관 수급이 들어온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주가의 어떤 라인으로, 그러니까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30만, 33만 원 선의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정이 나오는 가격대라면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이면 매수의 관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30에 33만 원에 대한 하단 지지를 확인했던 오늘로서 보셨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라인대로 보시고 만약 난 조금 더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 신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세
연세에 있어서의 정책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부분도 관망의 자세에서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두 분 의견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항공으로 넘어갑니다. 움직이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번에 1분기 실적 보셨을 때 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화물이든 여객이든. 근데 사실상 그 환율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했대요. 근데 이 환율 부분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옅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폭발력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 환율이 지금 다시 1,400원대 얘기가 나오게 되고 하니까 이걸 믿을 수 있는 건가? 이걸 정말 앞으로 대한항공이 더 비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가 좀 부실한 근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늘 뭐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예. 다 강한 그런 모습이죠. 뭐 대표적으로 원화 강세, 그다음에 유가 하락의 뭐 네. 수혜가 이제 항공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원화 같은 경우는 장중에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만 맞아요. 지금 1,395원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1,376원에서 1,400원까지 뭐 지금 아예 롤러코스터를 탄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변동성을 상당히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뭐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유가도 지금 WTI 기준으로 $60 이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 유류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뭐 이런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큽니다. 뭐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은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뭐 환율 상황이 다시 뭐 1,400원대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오늘 올라갔던 것도 반납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좀 더 그러니까 이런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 거래량과 갭은 환율 효과로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환율에서 진짜 1,380원까지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그 라인대를 좀 계속 공고히 할 수 있는가가 주요 포인트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대한항공. 자, 이동근 대표님. 자, 그렇다면 어떤 관점일까요? 사실 뭐 여러 재료는 있었는데 그간 못 갔어요. 자,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외국인이 그동안 되게 많이 팔았는데 네. 오늘 강한 순매수로 돌아왔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환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갭을 일단 띄워놨는데 이후가 중요하죠. 일단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여기서 일단 갭을 만들었고, 그렇다면은 이 갭이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흐름이 물론 여기서 되돌림이 있겠지만은 그 되돌림이 어느 폭인 정도냐. 다시 또 하락을 한다면, 다시 이제 이전의 횡보 수준까지 하락한다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면 저점은 이제 벗어나는 국면이 아닌가. 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런 그 횡보의 흐름에서 좀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환율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은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런 움직임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 정도면은 매수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일단 환율에 대한 효과와 영향을 좀 분석해 주셨고, 조금 더 확인은 할 필요는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 라인대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마감 스퍼트 달려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